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정순입니다. 외로운 마음에 자식들 곁으로 이사했지만 결국 식모살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이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노후를 생각해서 아들 김상우와 며느리 윤지연, 그리고 딸 김미애가 사는 곳과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였죠. 가까우니까 자주 얼굴도 보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새집 열쇠를 받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아파트 2층에 위치한 25평짜리 집이었는데 햇빛이 참 잘 들어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침이면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지도 새하얀 색으로 깔끔하게 발라져 있고 바닥도 따뜻한 마루로 되어 있어서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부엌은 아담하면서도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2개짜리의 싱크대도 넉넉해서 반찬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온갖 상상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철 나물도 사고 정성스럽게 반찬도 만들어서 자식들과 나눠 먹는 모습 말이에요. 특히 봄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 같은 건 제가 정말 자신 있거든요. 상우도 미애도 어릴 때부터 제 손맛을 좋아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밥상을 나누는 거예요. 손주들인 도윤이와 지아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할 테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들 말이에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가끔은 적적하긴 하지만 자식들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마트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병원도 가깝고 무엇보다 상훈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2정거장, 미애네 집까지는 버스로 15분 정도였어요. 이거야말로 딱 적당한 거리다 싶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면 안부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특히 바로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분인데 이 동네에 오래 사셔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어요. 마트는 어디가 좋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고 동네에서 장보기 좋은 곳은 어디인지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첫 주말이 되자 아들 상우가 지연이와 도윤이를 데리고 새집 구경을 왔어요. 엄마, 집이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상우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부엌을 보더니 어머님, 부엌이 넓어서 요리하기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도윤이는 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신기해했고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은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사 온 지 며칠 후에는 딸 미애도 지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되어서 정말 좋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아도 새 집이 마음에 드는지 이것저것 구경하며 까르르 웃어댔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식들과 가까워진 것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에 차서 잠도 잘 안 올 정도였는데 그 달콤한 꿈은 생각보다 빨리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금요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상우와 지연 그리고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는 벌써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상우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지연은 뒤에서 화장을 다시 고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괜찮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주를 돌봐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도윤이는 밤늦게까지 할머니와 있는 게 신나서 계속 떠들어댔어요. 평소 9시면 자는 아이인데 11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늦게 잠들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엔 8살 아이의 체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점심 먹이고 평소 조용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도윤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에는 저녁 7시쯤 왔는데 돌아간 시간은 일요일 오후 4시였어요. 그 다음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주말마다 도윤이를 맡아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같이 블록도 맞추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살의 몸으로 8살 아이의 에너지를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특히 아이가 늦게 자면 저도 덩달아 잠을 설쳐서 다음 날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도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열도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당황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혼자서 손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고 감기 기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정말 큰 일이 생겼다면 제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도윤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주말이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걸까? 언제부터 저에게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 그래도 손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아들 상우와 며느리 지연도 열심히 일하고 가끔은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이를 데리러 온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숨 좀 돌릴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역시 자식이고 손주인데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아이를 돌보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도윤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달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 매주 주말마다 손주를 돌보고 아이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미루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저들처럼 여유롭게 산책하고 싶었는데 주말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는 것과
혼자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어요. 어느새 저는 주말이 오는 게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평일까지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건 아들뿐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나가봤더니 딸 김미애가 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6살 지아의 손을 잡고 말이에요. 깜짝이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제가 놀라서 묻자 미애가 씩 웃으며 답했어요. 오빠한테 비밀번호 물어봤어. 그러면서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털썩 내려놓더라고요. 바구니 안에는 옷가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제 다리에 안기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아를 안아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제 집이 자식들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곳이 된 걸까요? 미애는 빨래 바구니를 세탁기 옆으로 끌고 가더니 말했어요. 엄마, 빨래 좀 해주라.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수리기사가 내일 온다고 해서 물론 딸이 부탁하는 걸 거절할 수는 없었죠. 빨래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서방이 늦게 들어온다며 손녀를 맡기고 간다는 거 있죠. 지아는 언제 가져온 건지 벌써 제 거실에서 인형을 꺼내 놀기 시작했어요. 미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엄마 아니면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딸은 벌써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죠.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저녁 9시까지 올게요. 지아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고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지아는 혼자 인형놀이에 푹 빠져 있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겠지만 제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걸까? 미리 부탁하지도 않고 제 사정을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서 아이와 빨래를 맡기고 가는 게 자연스러워진 걸까? 우리 손녀는 참 예쁜 아이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도 제법 잘하고 할머니를 좋아해 주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간식도 챙겨줘야 하고 화장실도 데려가 줘야 하고 심심해하면 놀아줘야 하고 저녁도 해줘야 하고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 미애가 왔어요. 지아는 벌써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미애가 지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아가 잠들었네. 깨우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결국 지아를 업고 간 시간은 9시가 넘어서였어요. 그 일주일 후에는 빨래와 함께 다림질할 옷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엄마, 다림질도 좀 부탁해도 될까?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지아를 맡기고 갔어요. 이번에는 저녁 8시 반까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빨래는 개어서 정리해놨고 다림질까지 마친 옷들이 소파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책도 읽어주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 돌봄과 집안일에 매여버린 걸까?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가고 싶었는데 지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제 집이 아이 돌봄 센터나 빨래방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딸 미애가 또 지아를 데리고 와서는 이번에는 장 봐온 것도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냉장고를 당연하다는 듯이 열어서 이것저것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리 사놓은 반찬들은 구석으로 밀려났고요.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엔 가끔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내 시간, 내 공간, 내 생활이 자식들 편의에 맞춰지게 된 걸까?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어서 커튼이 하늘하늘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제 마음도 그 커튼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는 일이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했거든요. 요즘 자꾸 부탁받는 일들이 많아져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맛있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었어요.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부엌에서 저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무생채를 만들었어요. 물을 가늘게 채 썰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어서 버무렸습니다. 손이 시려도 참고 찬물에 물을 여러 번 헹궈가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도록 신경 썼어요. 그 다음엔 딸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어요. 콩나물을 삶을 때도 너무 오래 삶으면 아삭함이 없어지니까 시간을 재가면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 안에 고소하게 퍼져나갔어요. 멸치볶음도 만들었어요. 멸치머리와 내장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팬에서 볶을 때도 타지 않게 약불로 천천히 볶아냈습니다. 마지막에 견과류까지 넣어서 고소함을 더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달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계란을 풀 때 우유를 조금 넣어서 더 부드럽게 만들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정성스럽게 말아가며 만들었어요. 오전 내내 부엌에 서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어느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는데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들을 예쁘게 담으면서 자식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오후 2시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맡기러 왔어요. 어머님,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며느리가 부엌 쪽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기뻐하며 아침에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희들 좋아하는 거 만들어뒀어.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용기에 반찬을 담아주기 시작했어요. 무생채,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달걀말이까지 하나씩 담아서 큰 봉지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생채를 살짝 맛보더니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어머님, 이거 좀 짠 것 같은데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침에 간을 볼 때는 적당했던 것 같았는데요. 저번에 주신 무생채도 너무 짜서 거의 못 먹었어요. 지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다시 맛을 봤는데 그렇게 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콩나물 무침도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다음부터는 간을 좀 싱겁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봉지를 들고 나갔어요. 아들 상우는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홀라당 며느리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한마디도 없이 불평만 들었어요. 오후 4시쯤에는 미애가 와서 반찬을 가져갔어요.
미애도 멸치볶음을 맛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달지 않아요? 그러고는 달걀말이를 보더니 달걀말이는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아가 안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웃으며 알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자를 재우고 나서야 혼자 남게 됐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참 예쁜 노을이었는데 제 마음은 전혀 예쁘지 않았습니다. 평생 요리해온 제가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고 하고 달걀말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그 말들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불평부터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인데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렇게 평가받게 된 걸까? 언제부터 감사함보다는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된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밤, 침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 담긴 무거운 마음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막 지나가는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벽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어요.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엄마의 도리이고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의 말들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고맙다는 인사는 없이 불평만.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음식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미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해주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이사 온 지 벌써 6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싶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도윤이를 돌보고 평일에는 미애가 맡기고 가는 지아를 돌보고 빨래도 해주고 다림질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당연해진 걸까요? 처음에는 가끔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어느새 제 일상이 자식들의 필요에 맞춰지게 되어버렸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상우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어떤가요? 아내 말에만 끌려다니고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반찬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왜 이 동네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자식들의 가정부가 아니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젊을 때는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애들 뒷바라지를 해왔죠. 아들이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딸이 결혼할 때는 예물이며 혼수며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편리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 예고 없이 들어와서 아이를 맡기고 빨래를 가져다 놓고 만들어 놓은 반찬에 대해서는 불평만 하고 제 기분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창밖에는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환하게 빛을 내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그 빛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휴대폰을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우도 미애도 엄마가 혼자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는데 아이가 깰까봐 입을 꾹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혼자예요. 자식들은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들이 울분으로 바뀌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단단해지고 있는 걸 느꼈는데 그 단단함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곧 찾아왔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통증이 심해져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예약을 잡아놨는데 오전 10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무릎을 주물럭거렸는데 옆집 박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정순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박 할머니가 자기도 무릎 때문에 고생한다며 좋은 병원 추천해 주시고 치료받고 오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리치료실은 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비치는 넓은 공간에 각종 운동기구들과 치료 침대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여럿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제 무릎 상태를 확인하더니 염증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기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으니 치료 중에는 시원한 것 같았는데 치료가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1시쯤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무릎 부분이 욱신욱신 아파서 다리를 쭉 뻗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소파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까지 가는데도 숨이 찼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정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누워있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고 현관 쪽을 보니 상우와 지연, 그리고 도윤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집에 계셨네요. 아들 상우가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는 벌써 할머니 집에 온 게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상우야, 엄마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고 왔는데. 제가 힘겹게 말하자 아들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지연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정말 급한 약속이 있어서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몸도 무겁고 그냥 누워있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안 움직이셔서 더 아프신 거 아닐까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리치료 받고 와서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면서 할 말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지연이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저희 집 청소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이 엉망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몸이 아픈 시어머니에게 아이 돌봄은 물론이고 집 청소까지 부탁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도윤이를 돌봐야 했고 저녁도 해줘야 했어요. 아이는 활발해서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부엌에 가서 밥을 데워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떠다주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따라가서 도와주고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날은 하나하나가 모두 고역이었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아들네가 도윤이를 데리러 왔어요. 그들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온 것 같았어요.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와서 도윤이를 데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냐는 안부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팠어요. 아,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확고해졌어요. 시계가 10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힘겹게 집에 돌아왔는데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아이를 맡기고 간 아들놈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가 한 그 말들. 어머님이 너무 안 움직이셔서 더 아프신 거 아닐까요? 우리 집 청소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물리치료 받고 온 아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놈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천천히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침실 불을 켜고 옷장 앞에 섰어요. 옷장 위쪽 선반에는 먼지 쌓인 캐리어가 있었어요. 상우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용으로 샀던 검은색 캐리어였어요. 자기 집에는 둘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 가져다 둔 그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캐리어 지퍼를 열자 새 가방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문득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옷부터 챙겼어요. 평소 즐겨 입는 편한 옷들을 골라서 하나씩 개어 넣었습니다. 봄옷, 여름옷 몇 벌씩?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어디서 새로 시작하든 필요한 건 그때그때 사면 되니까요. 서랍에서 속옷과 양말들을 꺼내 담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설레서였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간 후 받은 보험금으로 만들어둔 정기예금 통장, 그리고 평소 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다행히 돈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 등기 서류를 찾았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서랍을 열어보니 집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자식들과 가까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장도 함께 챙겼어요. 알싸한 도장 냄새가 올라왔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갑에서 신분증과 카드들도 확인했어요. 휴대폰 충전기도 챙기고 평소 먹던 혈압약도 잊지 않고 챙겨 넣었습니다. 챙길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들과 딸이 어릴 때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어도 행복했는데 자식들이 작고 귀여워서 뭘 해줘도 기뻤고 고맙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진첩을 캐리어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눈물은 전에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어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용기를 내며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이 집을 팔아서라도 떠나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 소리내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6개월 동안 살았던 이 방,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던 이곳을 이렇게 빨리 내 발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깊은 밤의 정적이 흘러들어왔어요.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모든 게 평온해 보이는 밤이었는데 제 마음만큼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처럼 고요하면서도 결연했죠.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침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을 거예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잠에서 깼어요. 잠이 오지 않아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는 침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평소 메모지로 쓰던 작은 종이들이 몇 장 놓여 있었어요.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 한참 생각했어요. 화가 나는 말을 쓰고 싶기도 했고 서운했던 마음을 모두 털어놓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펜을 들고 있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는 아들에게 썼어요. 제가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볼펜 끝을 종이에 대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상우야,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은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 글씨가 조금 떨려서 다시 써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썼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 동안 상우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10살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상우를 안아주면서 말했었거든요. 우리 상우 이번에 깨달았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그때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의 상우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쪽지는 며느리에게 썼습니다. 지연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글씨를 쓰면서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픈 시어머니에게 집 청소까지 부탁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고 요즘 세대는 다르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선을 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창문 유리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쪽지는 딸에게 남겼습니다. 제 딸이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라고 해서 엄마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미애야, 엄마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갈 거다. 그 글씨를 쓰면서 미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존재,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각각의 쪽지에 글씨를 써내려가면서 지난 6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 점점 늘어가는 부탁들, 고마움 대신 불평만 늘어가는 상황들, 그리고 어제의 충격적인 말들까지. 글씨 하나하나에 제가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단호해진 마음을 담으려고 했어요. 평생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던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으로서 쓰는 글이었어요. 볼펜을 놓고 쪽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글씨가 약간 삐뚤어진 곳도 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식탁 한가운데 3장의 쪽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작은 종이들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상상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는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겠죠.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어와서 거실 바닥에 길게 뻗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부동산은 9시쯤 열 텐데 그 전까지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어요. 쪽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놓고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끝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식탁 위에 3장의 쪽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곳으로 떠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상우가 주말에 도윤이를 맡기러 제 집에 왔다가 이상한 상황을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부동산 전단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상우는 처음에 부동산 광고 스티커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스티커를 자세히 보니 매물 정리 완료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선명하더래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요. 평소 거실에 놓여있던 제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겠죠. 방마다 돌아다니며 찾아봤는데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늘 놓여있던 화장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그때 식탁 위에 놓인 3장의 쪽지를 발견했대요.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은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상우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고 했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급하게 딸 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받은 미애는 처음에 무슨 소리냐며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고,
어딘가 놀러 갔을 뿐이라고 생각했대요. 오빠, 농담하지 마.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미애가 말했지만 상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미애야, 지금 당장 와봐. 엄마가 정말 없어. 1시간 후 미애가 남편과 함께 달려왔어요. 집안을 둘러본 미애의 얼굴도 창백해졌대요. 정말 엄마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식탁 위의 쪽지를 보고 미애는 주저앉았어요. 자신에게 남긴 쪽지를 읽으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고 해요. 엄마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엄마가 정말 떠나신 거야. 미애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난 거죠.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엄마가 언제나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정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상우는 급하게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제가 집을 매매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요. 부동산 사장은 사흘 전에 정말 급하게 집을 내놓아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렸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급매물을 찾던 분이 계셔서 당일에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상우와 미애는 정말 멘붕이 됐대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도 나중에 와서 자신에게 남겨진 쪽지를 봤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더라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고 해요. 며칠 전 자신이 아픈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안 움직이셔서 더 아프신 거 아닐까요? 우리 집 청소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빈집에 서서 자식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대요. 항상 엄마가 있어서 따뜻했던 그 집이 이제는 너무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대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고 반찬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를 정말 떠나보내버린 거구나. 상우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다고 해요.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고마움을 잊고 지냈는지, 쪽지에 적힌 글씨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대요. 이제야 진심처럼 다가오는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의 아파트였어요. 2층 건물로 된 소규모 단지였는데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멀리 야산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처음 이곳을 소개받았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그 조용함이었어요.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없는 그런 고요한 곳이었거든요. 15평 정도의 작은 집이었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있는 단순한 구조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이었어요. 이전 세입자가 갖고 놓은 상추와 고추, 토마토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골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꽃향기까지.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자연의 냄새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은 조금 낯설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정도였거든요. 이전 집에서는 아래층 발소리나 옆집 TV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여기는 정말 고요했어요. 가끔 벌레 우는 소리나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 낯선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들과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었고, 멀리 들리는 새소리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엄마, 어머님, 할머니. 그런 호칭으로 불리면서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압박감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춘자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75살이셨어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간단히 서울 근교에서 왔다고만 했어요.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동네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마트는 어디에 있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버스 시간은 언제인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의 편안함이었어요. 그냥 이웃으로서, 같은 처지의 할머니로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았어요. 2주째가 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둘러보는 게 하루의 첫 번째 일과가 됐어요. 상추는 잘 자라고 있었고 토마토도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살피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베란다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매일 달랐어요. 같은 노을이라도 구름의 모양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됐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시간들. 처음엔 무료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조용하지만 충만했어요. 제 마음을 채우는 건 이런 소소한 자유로움이었던 거였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면 새벽 공기가 차가우면서도 상쾌했어요.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를 열어주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베란다로 나가면 텃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꾸기 시작한 지 한 달 상추는 더욱 무성해졌고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고추도 작은 열매들을 매달고 있었고요.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물방울이 잎사귀 위에서 구르는 모습, 흙이 물을 머금고 촉촉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직접 기른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계란 후라이 하나,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예전에는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면 됐어요. 식사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논밭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면 마음이 탁 트였어요. 멀리 보이는 산들이 안개에 쌓여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산책길에서 만나는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김춘자뿐만 아니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관계였어요. 오후에는 텃밭일을 더했어요. 잡초도 뽑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가끔은 새로운 씨앗도 심어봤어요. 손에 흙이 묻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흙냄새가 좋았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아이 돌봄에, 빨래에, 반찬 만들기에 바빴던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제 편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텃밭에서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어요. 집을 나온 뒤로 한 번도 받은 적 없었죠. 전화벨이 몇 번 더 울렸지만 저는 토마토 따기를 계속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식 전화라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급하게 받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내 시간이 먼저야. 혼잣말을 하면서 토마토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제가 직접 기른 토마토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베란다에서 노을을 보는 게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어요. 의자 하나를 놓고 앉아서 하늘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깔의 향연이었어요. 그런 고요한 시간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그런 생각들이 스치긴 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걱정되거나 안쓰럽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 많이 편해 보여요.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주름은 있지만 표정이 평온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부모와 자식도 결국은 서로 존중해야 함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창밖으로는 또 다른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새로운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였어요. 네, 지금까지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해서 늙어서까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고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부모와 자식 모두가 서로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에게 위로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부탁이 언제부터 명령이 되어버렸을까요? 제가 답을 들은 건 며느리의 통화 소리였습니다.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해. 시어머니 일 시키면 일은 정말 잘해.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며느리는 손님이잖아, 상관없지.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하시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잘나신 손님 며느리 정신머리 교육시켜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 어떻게 쫓아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해요. 올해 68살이에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3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죠. 노인 대학에서 난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면서 나름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아들 준철이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39살인 아들은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민정이는 35살로 온라인 쇼핑몰 회사 기획팀에 다니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맞벌이죠. 그리고 6살 된 손녀 하린이가 있어요. 아들이 전화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 갈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할인이 돌봄도 걱정이에요. 혹시 잠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것도 쓸쓸했고 특히 손녀 할인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죠. 할인이는 정말 똘똘하고 애교 많은 아이예요. 가끔 놀러 올 때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야죠. 아들 내외가 이사 오던 날 할인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가족의 정이겠구나 싶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녀가 뛰어와서 안겨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며느리는 첫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덕분에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서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 키우기 힘든 건 당연하고 시어머니인 제가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새로운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서둘러 하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각자 자기 그릇 정도는 정리하고 나가던 며느리가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출근해야 해서요.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식탁을 보니 네 식구가 먹고 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더군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죠. 며느리 말대로 맞벌이 부부가 바쁜 건 이해할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손녀 할인이가 옆에서 할머니 도와줄게요 하며 물기 있는 손으로 수저통을 정리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틀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설거지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아들도 덧붙여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다른 집안 일은 할게요. 아침만 좀 부탁드릴게요. 바쁜 아들이랑 며느리를 위해서 아침 설거지 정도야 제가 할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의 부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할인이랑 공원에서 놀아주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할인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는 할머니와 놀러 가는 걸 좋아했으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공원에서 할인이와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피곤해서 쉰다더니 영상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부탁이 왔어요. 어머님, 제 방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집안일까지 손이 안 가요. 이번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성인 며느리 방까지 제가 청소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청소를 해줬어요. 침실 정리, 화장대 정리, 옷장 정리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 아침 차리기, 아들 내외 출근 후 설거지하기, 할인이 유치원 보내고 집 청소하기, 할인이 데리러 가서 공원에서 놀아주기, 저녁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군요. 노인 대학 수업도 빠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하게 됐어요. 난타 수업도 그림 그리는 시간도 없어졌죠. 온전히 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할인이가 잠든 후 밤늦은 시간뿐이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 만했어요. 맞벌이니까, 바쁘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이유들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할인이가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최고예요 하며 안겨올 때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몰랐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던 것들이 점점 당연한 일처럼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할인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죠. 어머님, 마트 가실 거죠? 저희 거 장 좀 봐주세요. 예전에는 마트 장 보기 힘들다며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게 이제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심지어 메모지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것들 빠뜨리지 말고 다 사오세요. 메모지를 받아보니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간식, 심지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비싼 요거트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것들까지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카트가 가득 찼어요. 계산을 하면서 보니 1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제 돈으로 말이에요. 며느리는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제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무거운 장보기 짐을 나르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68배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게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헉헉거리며 짐을 나르는 것도 모른 척하면서요. 며칠 후에는 빨래 문제로 속을 썩였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세탁기에 빨래 돌려놓을게요. 널어놓고 개서 정리까지 부탁드려요. 이것도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명령조가 되어버렸어요. 세탁기를 열어보니 온 가족 빨래가 한꺼번에 들어있더군요. 아들과 며느리 옷, 속옷, 양말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빨래를 널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본인 빨래 정도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시어머니인 저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걸까요? 저녁에는 아들이 들어와서 개켜진 빨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보답할게요. 보답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들리는 걸까요? 가족인데 보답을 바라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랑 현관 정리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화장실 청소까지 저더러 하라고 하다니요.
며느리가 쓰는 화장실인데 본인이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맞벌이라 정말 시간이 없어요. 맞벌이라는 말이 맞는 핑계가 된 것 같았어요. 무엇을 시켜도 맞벌이니까,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그렇게 2달이 지나니 제 역할이 완전히 정해져 버렸어요. 집안의 모든 자비를 하는 사람.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요리까지. 며느리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거나 TV만 봤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바빠요. 6살 아이도 알 정도로 제가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서글퍼졌어요. 제가 돕는 게 가족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힘드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더욱이나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할인이 유치원 등원하고 하원까지 계속 부탁드릴게요. 저희 출근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요. 처음에는 며칠만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계속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등원은 오전 9시, 하원은 오후 2시. 거기다 할인이를 데리고 와서는 간식도 챙겨주고 놀아주는 것까지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요구가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할인이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는 아이 돌봄까지 완전히 제게 맡기겠다는 얘기였어요. 손녀가 예쁘긴 하지만 매일 저녁마다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68살 나이에는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야근한다고 하면서 저녁 9시에 들어와서는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야근을 한 사람 같지 않게 말이죠. 어느 날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요. 할인이 봐주시죠? 그러고는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나가버리더니 저녁 10시까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도 먹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왔다더군요. 저는 그동안 할인이 저녁 챙겨주고 씻겨주고 책도 읽어주고 재워야 했어요. 토요일인데도 제 시간은 전혀 없었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엄마인데 주말까지 아이를 맡기고 놀러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맞벌이라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엄마,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되레 저한테 따지다니요. 매일 아침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할인이 등하원, 돌봄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더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님도 집에만 계시잖아요. 저희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가끔 나가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집에만 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아이 돌봄까지 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라서 좀 더 도와주세요.
또 보답이라는 말이었어요. 가족한테 도움을 주는데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보답이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게다가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데 더 뭘 해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요? 며느리와 아들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인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하고 제가 좋아하던 난타나 그림 그리기도 포기하고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런데 며느리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할인이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아예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반대해도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답답했어요. 제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며느리와 아들을 위한 보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할인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며느리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봤죠.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편해. 시어머니가 일 시키면 일은 정말 잘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더 들어봤어요. 아침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할인이 돌봄까지 다 알아서 해줘. 나는 그냥 회사 갔다 와서 소파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요. 마치 저를 가정부나 보모처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장보기도 다 시켜버리고 주말에 나가고 싶으면 할인이도 맡겨버리고 진짜 호강하며 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호강이라고요? 제가 고생해서 집안일 다 해주는 걸 며느리는 호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우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하시는 거지 뭐. 그때 정말 어지러웠어요. 시어머니 역할이 며느리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손녀 돌봄까지 다 맞는 거였나요?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할인이가 제 옆에 앉아서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물었어요. 제 표정이 이상했나 봐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친구한테는 저를 부리는 게 편하다고 자랑해놓고 정작 제 앞에서는 힘들다고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와요. 청소 좀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과일이랑 차 준비도 부탁드려요. 이제는 친구 접대까지 저한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소개할지 뻔했죠. 아마 집안일 잘해주는 시어머니라고 자랑할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는 말, 일 시키면 잘한다는 말, 호강하며 산다는 말들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냥 부리기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맞벌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친구 올 때까지 집 정리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어제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은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후에 며느리 친구가 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친구에게 소개하더군요. 우리 시어머님이셔. 정말 부지런하시고 집안일도 잘해주셔. 친구는 부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부럽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시면 둘째도 낳겠다 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속이 쓰렸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넘기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도와준다고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용당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서운함이 오히려 냉정함으로 바뀌었달까요? 며느리의 통화를 듣고 나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한 일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할인이를 유치원에 보냈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무작정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시킨 일들을 종이에 적어봤어요. 아침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할인이 등하원, 돌봄, 심지어 며느리 방 청소까지 적고 보니 정말 많더군요. 이 모든 걸 68살 시어머니 혼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할인이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쁘게 자고 있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할인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이 모든 갈등과는 상관없이 할머니를 좋아해주는 소중한 손녀죠.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할인이를 생각하면 좀 더 참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할인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할인이만큼은 진짜 할머니로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차마 냉정해지기 어려웠어요. 할인이를 생각하면 계속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더 지나면서 며느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가요. 알아서 해주실 거죠? 마치 저를 부리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할인이는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횡포를 계속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68살인데 제 시간 하나 없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마음속 결심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할인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며느리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들어온 거였죠. 저는 할인이와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내일까지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오늘 중으로 등기 좀 보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 꼭 오늘 보내야 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면서 물었어요. 그럼 너는 뭐 하고 있을 거니? 저는 다른 급한 업무가 있어서 집에서 처리해야 해요. 정말 바빠서 등기 보내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웃음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였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급한 업무는 무슨 그냥 집에서 놀고 싶어서 저한테 떠넘긴 거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봉투를 들여다보니 정말 회사 계약서처럼 보였어요. 겉봉에는 긴급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고요. 분명히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등기를 보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부탁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여유롭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나는 우체국에 나가고 며느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자기 일을 왜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며느리가 하게 만들겠다고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가끔씩 전화 통화도 하고 있었어요. 친구와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등기를 보냈는지 확인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당연히 제가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녁 식사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등기 잘 보내주셨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안 보냈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네, 왜요? 오늘 중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너도 집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시켰니? 네가 직접 가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이 택배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고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서류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민정이가 방에서 유튜브 보면서 웃고 있는 걸 내가 다 들었어. 바쁘다더니 하루 종일 놀고 있었잖아.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변명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전 정말 바빴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급한 일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챙겼어야 하는 일을 떠맡기다니요. 그날 밤 며느리는 급하게 밤늦게 편의점 택배를 보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일이 늦어졌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다 어머님 탓이에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잘못한 건 본인인데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등기 사건 다음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는 별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얼굴이 좀 굳어 있긴 했지만 평소처럼 인사하고 나갔죠. 저는 그날도 평상시처럼 할인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어요. 오후 6시쯤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할인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어머님이 어제 택배 안 보내주신 것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계약이 하루 늦어져서 클라이언트가 엄청 화를 냈다고요. 상사한테도 혼났고 팀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어머님,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등기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키는 일이라고요? 저를 뭘로 보고 있는 건가요? 얘는 정말 제가 가정부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 그건 원래 네가 직접 했어야 할 일이야. 나한테 시킬 일이 아니었어. 며느리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맞벌이라서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맞벌이 핑계였어요. 맞벌이면 뭐든지 시어머니한테 떠넘겨도 되는 건가요? 아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온 거였죠. 며느리가 바로 아들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어제 제 서류 안 보내주셔서 회사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왜 안 보내주신 거예요? 민정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요. 저는 아들을 똑똑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준철아, 너는 39살이고 민정이는 35살이야. 성인들이 자기 일도 못하고 68살 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 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며느리 일까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바락바락 대드는 꼬라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데 또 뭘 해달라는 거야? 며느리가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일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거 다 기본적인 집안일이잖아요. 기본적인 집안일이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본적인 일이라 치부해버리는 애들과 같이 살고 있다니 기가 막혔죠.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기본적인 일이면 너희가 직접 해. 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아들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의존했을 수도 있지만요. 조금 의존했다고요?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며느리와 아들을 위한 일로만 채워져 있는데 조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저희 도와주시면서 보람도 느끼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노예처럼 일하는 걸 보람이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때 할인이가 방에서 나와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인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마.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용이라고요? 저희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요.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저를 어떻게 말했는지, 얼마나 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마. 그 말을 듣고 며느리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갑자기 뭔 소리예요? 나가라고요? 저는 더욱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가. 너희 둘 다 나가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들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나를 가정부 취급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만 하고 있잖아. 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이용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부탁드린 거라니까요. 그때 저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말해줬어요. 민정아, 네가 친구한테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고, 일 시키면 잘한다고, 호강하며 산다고 했지?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기가 한 말이 들켰다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를 부리는 게 편하다고 자랑했지? 시어머니 역할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했고,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고마워하며 한 말이었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하는 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나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안 나가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였어요. 저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라고? 안 나간다고?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네, 안 나가요. 저희도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좀 더 조심할게요. 나가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있으면 좋잖아요. 할인이도 할머니를 좋아하고요. 할인이 이름을 들먹이며 저를 설득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교활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이 뭘 어떻게 해요?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있었겠죠.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말로는 안 통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저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평상시처럼 출근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고 나갔죠. 아마 저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할인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아끼던 비싼 옷들, 화장품들, 가방들을 모두 큰 봉지에 담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짐을 다 챙기고 나서 할인이 물건들은 따로 예쁜 가방에 정리했어요. 장난감, 옷까지, 책들까지 말이에요. 모든 짐을 집 앞 복도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놓았어요. 큰 봉지들과 가방들이 복도에 가득했어요. 이사 짐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말이에요. 오후에 할인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할인아, 엄마 아빠랑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살 거야. 할인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했어요.
할인이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해. 할머니는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오후 6시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왔어요. 복도에 있는 짐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안 열렸어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짐 다 내놨으니까 가져가. 며느리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짐을 왜 맘대로 밖에 내놓으신 거냐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창문 너머로 말했어요. 나가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만 가. 며느리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갈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나타났어요. 복도에 쌓인 짐들과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짐이 여기 있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짐을 다 밖에 내놓으셨어.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해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나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갈 곳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할인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이까지 길거리에 내쫓으시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할인이는 정말 잘못이 없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가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진작에 그럴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디 가서 자요? 진짜 갈 곳이 없다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1시간 넘게 그 소동이 계속됐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말했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도 사는데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 아주머니한테까지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로는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30분 후에 경찰관 2분이 오셨어요.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더군요. 경찰관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들이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를 쫓아내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짐까지 밖에 내놓으셨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짐을 내놓은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는데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소란은 그만 피우세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짐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임시로 모텔에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할인이가 집을 떠났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문을 닫고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 조용했어요. 그동안 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던 집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어요. 특히 할인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쓸쓸했죠. 그래도 며느리의 명령조 목소리나 아들의 변명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틀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일단 민정이 친정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사돈을 어떻게 부려먹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정말 죄송해요. 그제야 사과하는 말을 하더군요. 진작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에는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인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마 며느리가 오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아들이 현관에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고 현관에서 대화했죠. 아들이 계속 사과했어요. 엄마가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끼리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깨달았다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아도 늦었어.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지금은 혼자 살고 싶어. 그 후로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때로는 전화를 하기도 했고요.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한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해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인이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일주일 후에 아들이 할인이만 데리고 왔어요. 할인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할인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었거든요. 할인이와 함께 공원도 가고 그림도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줬죠. 예전처럼 말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다시 혼자가 되니까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않고 아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 후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노인대학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난타 수업도 다시 시작했고 그림 그리기도 다시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순덕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요즘 뭔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내 인생을 다시 찾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지 않았고 제가 먹은 그릇만 설거지하면 됐어요. 빨래도 제 것만, 청소도 제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됐어요. 장을 볼 때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됐어요.
며느리가 시킨 비싼 요거트나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었죠. 가장 좋은 건 제 시간이 생긴 거였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돌보느라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거죠. 가끔 할인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아들한테 연락해서 할인이만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런 제 요청을 들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평온했어요.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 인생도 소중하고 제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확신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맞벌이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며 살았던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결단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던 며느리와 아들을 집에서 내보낸 후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도움과 이용은 완전히 달라요. 서로 고마워하며 주고받는 게 도움이라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맞벌이라는 핑계로 모든 걸 떠넘기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건 절대 가족애가 아니에요. 68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해요. 누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제 시간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네, 순덕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고 고마움이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순덕님의 이야기를 통해 선을 그을 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순덕님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